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공동사회와 이익사회에 대해서 배웠었죠.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은 결합의지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결합의지 중에서 본질 의지에 따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공동사회, 가족이라든지 농촌을 중심으로 한 촌록 공동체 같은 경우가 형성이 되고요. 이익사회는 선택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기업이나 정당처럼요. 또 접촉 방식에 따라서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학교와 같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사회 조직이라고 얘기했는데, 사회 조직은 이제 공식 조직이죠. 근데 그 안에 보게 되면은 비공식적으로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비공식 조직이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발적 결사체를 배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관료제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발적 결사체는 이제 비공식 조직과 관련해서 굉장히 혼돈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세 가지의 그림을 보여줄 텐데요. 이거는 제가 어떠한 검색어를 통해서 검색을 했더니 나온 이미지예요. 뭘까요? 뭐라고 제가 검색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실련이나 녹색연합 또는 뭐가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쵸? 예, 이런 것들이 로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뭐라고 검색을 했냐면은 이익집단이라고 하는 검색어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나온 이미지 중에 하나예요. 전국경제연합회는 전국에 있는 기업 중에서 그 종원수가 200명인가요?를 넘는 기업인들이 가입하는 단체죠. 경제인들. 이 단체는 제가 뭐라고 검색어를 넣냐면은 동호회라고 하는 검색어를 넣었더니 나온 거예요. 보면은 여러 스포츠 동호회나 음악 동호회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입한 것이 아니라 뭔가 어떤 반대급부를 얻기 위해서 가입한 것이 아니라, 또는 누가 강제로 하지 않으면은 너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가입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것이죠. 그 목적은 조금 달라요. 자, 목적은 다르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가입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발적 결사체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사회 집단이에요. 따라서 내가 자발적으로 가입했는데 나의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뭔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강제적으로 한다면 나는 거기에서 재미를 느낄 수가 없죠. 따라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도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게 되겠죠. 또 구성원들은 내가 스스로 가입했고 그 목표에 동의해서 가입했기 때문에 그 조직의 목표에 대한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요. 구성원들은 가입 의사를 가지고 가입했기 때문에 시간과 돈, 노력 등을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자, 자발적 결사체의 종류를 보게 되면 아까 봤던 경실련이라든지 녹색연합이라든지 이런 단체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NGO, NPO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잠깐만요. NGO에서의 N은 non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G는 governmental, 그러니까 정부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O는 organization, 기구요. 그러니까 비정부 기구를 얘기해요. 정부가 아닌 기구. 또 NPO는 N은 역시 아니고요. P는 profit이에요. 이익이죠. 잘못했습니다. O입니다. NPO는 비영리 기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아니고 기업도 아닌 영역, 더 서드 섹터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발적 결사체. 우리가 이제 그 검색을 자발적 결사체를 놓게 되면 대부분 나오는 학술적인 용어에서는 이익단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자, 아니 시민단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익집단이에요. 이익집단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집단이죠. 그러니까는 대표적으로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그것을 이제 직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직능 단체가 많아요. 또는 지역에서도 같은 이익을 추구하는 지역 단체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취미를 공통으로 갖고 있는 동호회도 있습니다. 어, 여기서 혼돈해서 안 되는 것이 이익사회와 이익집단이 동일하지 않다 그랬었죠. 그렇죠?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이익사회에 포함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본질적 의지가 아니라 선택적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익집단은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시민단체는 공공의 그 사회 전체의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발적 결석자의 기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순기능은 어떠가 좀 있네요. 친밀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정서적인 만족감을 제공하죠. 특히 동호회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동호회 같은 경우. 또 시민단체도 그렇고 이익단도 그렇고 그 안에 가게 되면 나랑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겠죠. 경쟁하는 관계라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시민단체의 경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사회가 더욱더 민주화되는 데 촉진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반면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익집단의 경우 지나치게 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가 있겠죠. 또 타 집단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자기 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할 경우 사회 통합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 요 사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익단체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밑에는 이제 시민사회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연수제가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올 때, 뭘까요? 노동자의 신분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신분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생에게는 저임금을 줄 수 있었던 거죠. 그 업무를 담당했던 것이 중앙기업위원회 뭐 이런 데여서나 봐요. 그러니까 중앙에 라고 하는 데가 이제 이익집단인데 그런 집단들이 이제 개입을 하지 말고 그들을 완전하게 고용을 보장하자라고 하는 시민단체의 공동회견이에요. 그래서 그 뭐 산업연수제를 운영했던 중앙기업위원회 같은 경우가 좋은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해에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이제 자발적 결석제 중에 하나인 시민단체가 그것을 해결하고 다원화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공동의견하고 뭐 이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관료제와 탈관료제 봅시다. 학교와 군대 공통점 뭘까요? 이제 우리 지금 관료제 하면 지금 되게 나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관료제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 막스 베버 앞에서 많이 배웠었죠. 막스 베버가 관료제를 근대화사의 특징으로 봤어요. 이 합리적인 것이 근대화사의 특징인데 사회 조직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관료제라고 봤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제 관료제가 많은 비판을 받아요. 현대사회에 잘 맞지 않은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탈관료제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관료제의 특징을 보기 위해서 먼저 학교와 군대 공통점을 좀 생각해 볼게요. 학교와 군대 보게 되면 이제 건물 배치가 이렇게 있고요. 건물이 이렇게 있고 앞에 운동장이 있죠. 군대도 가게 되면 이제 막사가 있고요. 앞에 연병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많이 비슷한 점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시내 21에서 최정훈 작가의 학교와 군대 공통점이라고 하는 그 만화를 조금 갖고 왔는데 방금 얘기했던 군대 막사 연병장 있고 학교는 교사 운동장 있죠. 군대는 대대 아래 중대가 있고 중대 아래 소대가 있고 소대 아래 분대가 있죠. 학교엔 학년이 있고 학교가 있고 분단이 있어요. 그러면서 위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군대는 명령권자와 수권자가 수직구조이고 학교도 명령권자 수권자가 수직구조이고 교장선생님과 교사 뭐 이렇게 대대장과 참모. 또 군대는 군인의 개성보다는 집단 조직을 우선으로 하고 학교는 학생의 개성보다는 집단의 개념을 좀 더 우선하고 교복을 입고 군복을 입고
또 대대장, 중령 이하 아래는 작전 참모 상황실에서 간부를 지휘 감독하고, 교장 아래 교감은 사무실에서 교사들을 지휘 감독하고. 나름대로 절차들이 있다는 얘기죠. 또 군대는 철저한 계급 제도를 시행하고 군무 연수에 따른 봉급 구조를 이루고 있고, 학교도 철저한 군무 연수에 따른 봉급과 직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예. 비슷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관료제의 특징이에요. 관료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쁜 건 아니에요. 대규모 조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운영 체계이죠. 따라서 사장 밑에 각각의 부서가 있고, 부서 밑에는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일반사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밑으로 갈수록 어때요? 밑으로 갈수록 책임은 권한은 작지만 책임은 적죠. 위로 올라갈수록 권한은 높지만 책임도 많죠. 자, 관료제의 특징은 업무가 분업화되고 전문화되어 있어요. 각각 영업부에선 영업 전문, 기획부에선 기획 전문 이렇게 되겠죠. 권한과 책임이 위계 서열되어 있어요.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규약과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을 하죠. 따라서 틀릴 일이 별로 없게 되고 책임도 분명하게 되고요. 연공서열은 무슨 뜻이냐면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해년, 해가 쌓이게 된 수에 따라서 서열이 매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공서열이 많아지게 되면 월급도 많아지게 되고 승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죠. 이것이 관료제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일이 나눠져 있어서 효율성이 높고요. 전문성이 높아지게 돼요. 업무 처리가 표준화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고요. 규약과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더라도 업무가 안정적이고 지속성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또 역할 규범이 명확하기 때문에 조직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관료제의 폐해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